한석영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근데 오늘 이성만은 내가 그저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가는 가운데 민주당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소폭 인적 개편을 단행을 했고 전면 개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16년부터 녹음한 이 녹음 파일이 공개화되면서 지금 후폭풍이 아주 거센 상황이죠. 송 전 대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일탈이다 이렇게 선은 그었지만 의혹은 결국 송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 전 대표가 언급된 녹음 파일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 박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어제 아침이지 이성만이가 돈 준다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갔어. 갔더니 또 있고 또 있고. 자, 지금 주고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가 돈봉투 살포를 인식하거나 혹시 관여한 걸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우선 이게 이제 단순히 뭐 각 지역별로 책임자한테 뭐 수고비조로 밥이나 챙겨 드시라고 줬다고 넘어간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게 저렇게 조직적으로 자금을 이제 그 객추를 해서 그 모았고요. 그것이 굉장히 또 통로나 전달 수단이 굉장히 또 굉장히 정교한 방식으로 전달이 됐고 은밀하게 또 사람들을 리스트를 잡아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한 어떤 뭐 전당대회 때 관행적으로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송영길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은 아까 녹음 파일에 나왔습니다만 그 핵심 관련자들이 지금 이성만 의원 그 녹취 중에 송 대표 있을 때 이야기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달의 과정과 전달의 어떤 방향성 속에서 항상 송 대표가 묵인했거나 아니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녹취록에 의한 이 돈봉투 살포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 한국 정치의 후진적 행태라는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승패가 뒤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진짜 몇십 년 전에 권위주의 시대나 있을 법한 이런 돈봉투라고 하는 이 무차별 살포가 왜 전당대 직전 며칠 전에 있었는가. 팽팽히 맞서는 당시 홍영표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와의 전당대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돈을 살포해서라도 신승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아마 유혹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고 실제 결과로 보면 0.58%포인트 차이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의원들에게 가는 돈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민주당에서 전당대 반영비를 보면 대의원 비중이 45%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권리당원보다 몇백 배 이상의 힘이 있는 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의원은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통제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고 거기에 지역 할당 책임자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대의원한테 돈을 준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막판에 이 승패를 바꿀 수 있는 좀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송 전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이 돈봉투 의혹은 상황을 모른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송 전 대표 빨리 귀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와요. 어떻게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사실 당내는 대단히 지금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작년에 그 이정근 전 그 사무부총장의 뇌물수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도 우리 그 현역 의원 10여 명 안팎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서 이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에서 뭐 이렇게 기획 수사다 이런 시각으로 말씀하는 그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포렌식에서 나온 그 음성 녹취 파일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에서 뭐 야당 탄압이니 기획 수사니 하는 논리들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자들에 대한 피해자가 9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그 수사를 하되 대신 또 이것이 너무 여야 간에 정쟁화되지 않도록 지금도 언론을 통해서 그 녹취 파일들이 하나 둘씩 공개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실 검찰이 검찰이 아니면 내용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가 늘 비판했던 검찰발 피의사실 공포라든지 기밀누설 이런 것들은 좀 중단하고 그 수사에만 집중하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9명 아닙니까?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그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수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송영길 대표도 그 조기 귀국해서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그 좋은 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정대로 7월에 귀국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빨리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의견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다기보다는 당연하게 지금 이제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연루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검찰에서 뭐 소환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그런 공당의 그 전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현금을 받고 나서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이 강내구 감사와 의논을 한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도 송영길 전 대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성만은 여기 살림을 누가 사냐? 그건 내가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아니 그 조금 모아지면 얘기하지. 야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아니, 송 전 대표에게 실제로 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이거는 조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인데요. 녹음 파일만 들어보면 의례적으로 좀 보고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추정이 되거든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왜냐하면 여러 대목에서 송영길 대표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송에게도 보고를 해야지. 한 100만 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모아지면 이건 언급을 하겠다. 그리고 뭐 그 보좌관에게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는 이 수사선상에서 지금 당장 피의자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수사선상에 올리고 검찰로서는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녹취라는 게 3만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가공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치로 녹음을 일상적으로 했다면 어떤 의도를 갖고 녹음을 했다거나 이래 보이진 않아요. 그냥 통상의 통화를 녹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당대회가 어떤 전당대회입니까? 송영길 후보가 뭐 1위를 뭐 처음부터 뭐 점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당선이 됐고 이 돈봉투 살포가 변수가 됐을 수도 있는 전당대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지만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국내에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메시지를 그 보좌관한테 눈 전달했음 이런 메시지까지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송 대표한테 보고가 안 됐다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정당에서 이런 지금 치열한 전당대회를 벌이는데
이게 이제 소위 실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탄이 누가 줬고 어디서 뿌려졌다라는 거는 당연히 후보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5월 2일 날 2021년 5월 2일 날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뿌려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만큼 아까도 쭉 설명했지만 워낙 이제 홍영표 당시 후보나 또 우원식 후보도 꽤 많이 그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자가 정말 치열하게 대결을 했기 때문에 예. 조금의 어떤 균형점만 무너뜨리는 상황이 있으면 당선되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의원들한테 굉장히 과감하게 봉투를 돌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돈 봉투는 제가 오랫동안 정당을 출입했지만 예. 쭉 그 많이 이제 횡행하다가 예전에 박기태 전 대표 뭐 이 처벌 이후에 예. 그렇게 노골적으로 돌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돌리면 돌리는 사람들이 다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모킹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정근 지금 부총장의 이 녹음 파일이 완전히 스모킹건이 돼버렸잖아요. 네. 거기다가 송영길 지금 후보에 거론되는 이야기들 있는 것이고 네. 또 이게 문제는 송영길 체제가 그 다음에 이재명 체제로 옮겨갑니다. 자, 이런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송영길 체제가 들어서면서 송영길 체제가 이재명 체제를 어떤 면에서 불러오는 이런 현상이 이제 빚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는 지금 뭐 사실 이 돌아다니는 이 명단만 보면 일단 현역 의원들이 한 10여 명이 넘고 그다음에 지역구 위원장들 이분들도 다음 총선에 다 출마할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 만약에 돈 받은 사실들이 이제 소명이 되면 이거 다음 출마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발 이 엄청난 물갈이 쓰나미가 저는 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송 대표가 지금 뭐 이 발이 있을 이 계제가 아니다. 빨리 와서 일단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든지 본인의 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돈봉투 살포 의혹을 송 전 대표가 인지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정당법 위반 혐의 적용이 될 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좀 법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인지했는지에 따라서 정당법의 어느 조항이 이 적용될 것인가가 달라지는데 이게 그렇군요. 형사처벌 예. 범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정당법 50조 1항을 보면요. 당연하지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금품 향응 제공하면 안 됩니다. 예. 받아도 되지 않고요. 만약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관여했느냐. 왜냐하면 50조 2항을 보면 이 금품 살포를 지시했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게 되면 예. 법정형이 훨씬 높아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정말 이 선거운동을 하는 이정근 그 씨 등이 그냥 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시하고 요구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완전히 상황은 달라져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건 내주에 이제 당내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정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길 위한 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최고위원들 모여서 이제 회의를 또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 강선우 대변인 입장에서 네네. 적당한 기구를 통해서 다음 주 정도에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다 정도만 지금 표명을 했는데 예. 오늘 아마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까지도 확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고요. 예. 저는 이게 당내에서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다 하더라도 사실 강제 수사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사의 한계는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당은 그 정치적인 결사체이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가 상당히 엄오하고 단호하게 이거에 좀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인들이 실수는 하다 국정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실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은 가지시지만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는 그 태도를 또 더 중시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은 우리 당리당략에 의한 관점이 아니라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보고 그 접근하고 판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경로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녹음 파일 들어보시죠.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뭐- 나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서 줘. 우리 또 팀에 와서 또 오빠 또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 아니 뭐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런 거나 서포트나 해야지. 자, 내용이 너무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텐데요. 이제 검찰은 이 강내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 마련한 돈 9,400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후에 관련자들이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으니까 이게 또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 윤관석 지금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을 맡았거든요. 네. 그럼 이정근 지금 부총장 사무부총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무총장이라는 건 당의 살림을 사는 것이고 네. 또 공천권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관장하는 실무적인 총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은 못 갈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만큼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 윤관석 의원이 이제 예전에 인천 그 시에서 대변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일 때 대변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측근으로 통하고 이성만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천시 의원이었고 구청장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은 이번 선거 결과 끝으로 해서 핵심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했었고 예. 그리고 결국 또 이제 보면 이 강내구 지금 상임감사협회 이 회장 같은 경우도 보면 예. 결국은 이분도 대전에서 이제 출마를 한 두 분에 한 분이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지역구에서 출마를 한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가성이 이제 충분히 의심될 수가 있다. 네. 그건 뭐냐면 결국 이제 공천이라든지 어떤 이런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대가성들을 가지고 당 대표에게 뭐 한편으로 솔직하게 줄을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는 의문은 그겁니다. 과연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우리가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이렇다 치더라도 예. 그럼 다른 후보 측은 없었을까? 이런 또 이제 의문도 드는 거죠. 왜냐 당시에 지금 상황이 보면 결과가 보면 정말 박빙의 승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의원들의 어떤 이 표의 등가성이 일반 당원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이게 전달하면 그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물론 뭐 현재로서는 이제 증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네네. 아마 당내에서는 꽤 이 파문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앞으로의 좀 수사도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관련 수사팀을 확대한 가운데 관련자들을 이르면 내주에 좀 소환을 할 전망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 이게 관건인데 좀 궁금한 게 현금 살포가 사실 특성상 좀 증거가 남기가 힘들지 그렇죠. 않을까 현금을 싶어요.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예. 그 현금을 다시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저 녹음 파일이 워낙 구체적이고 정황상 너무 또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네. 예. 아마 그 9명으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예. 아, 저 목소리가 내가 아닙니다라고 그것을 반증하지 않는 한 예. 그 부분을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 네.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예.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는 그 실체 증거가 되는 그 증거물을 지금 당장 찾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마 관련된 사람이 일단 굉장히 많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다량의 녹음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워낙 선명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예. 아마 피의자분들이 수사받을 때는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네. 문제는 이 사건이 시작은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과연 이게 어디까지 수사의 끝이 갈 것인가가 저는 이제 그 파장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이 부분이 그냥 2021년 5월 달에 전당대회 때 한쪽 캠프, 송영길 캠프에 있었던 일정 정도의 한 몇십 명 정도의 돈 살포라고 하는 걸로 끝날지 아니면 이것이 자금의 조성 경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이 또 나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배포의 경위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까 제가 계속 의혹을 갖고 말씀드립니다만 네네. 권리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현역 의원들과 당 지역위원장에게 실제적인 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저게 당대표 승패의 결정적 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어떤 식으로 후폭풍이 갈지가 모르고 당연히 예.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와 아니면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 예.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도부에서도 자치기구를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만 네네네. 처음에 지난주에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첫 육성 발언은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 내일 뭐 지도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도 검찰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는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예. 국민들은 정말 등을 돌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뭐 섣부른 판단일 수 있고 예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재판 결과가 뭐 내년 총선이 너무 가깝게 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도 있겠습니다만 공천에 관한
당선해서 공천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결과가 나오면 선거를 다시 해야 될 상황도 있겠고 예. 어떻게 물갈이에 내거나 이 정치인 지금 이 논의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응, 교체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사실 지금 본격적인 수사가 아직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윤관석 의원이랑 이성만 의원도 지금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인데 그리고 이제 해제되는 의원들 숫자가 9명, 10명 이렇게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실제로 혐의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내에 이제 공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라도 그 공천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이 의원님하고 김 교수님께서 이제 금전 살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당대표의 당략을 바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지역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위기를 좀 보면 사실 그 대의원이 15,0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원들만 해도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9,400여만 원을 뿌려가지고 매표 행위를 통해서 당락을 바꿨다, 결과를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그 당시 상황이 원래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번 떨어지고 3번째 도전이었거든요. 그 전에도 상당히 많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3명이 박빙이었지만 항상 1등을 달리고 있었던 후보였고 오히려 그 무원식 후보 3등을 했던 무원식 후보가 2등을 하는 그 이제 여론조사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홍영표 후보 그 당시 후보가 상당히 치고만이 올라왔어요. 친문들이 결집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돈살포행이 당연히 잘못된 거고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당시에 그 뿌려진 돈들이 그 권리당원 그 15,000명이라든지 권리당원 그 80만 명 이상하고 또 대의원 15,000명에게 뿌려졌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송영길 그 당시에 그 후보의 캠프에 있는 주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의원들과 지역 본부장 그리고 상하실장들에게 뿌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그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현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자체가 친명계하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국회의원 되는 것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친명계의 책임으로 확산될 조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송영길 당대표 체계의 정당성이 훼손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금이 간 거죠. 왜냐하면 금분 살포가 굉장히 구체화해서 진술이 나오고 있고 녹취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당대표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 당대표였습니다. 그러면 홍영표 후보가 만약에 됐다면 더 친한 이낙연 당시 대선 주자가 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망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정치적인 가설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게 어떤 이재명 대표 체제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서 일단 그러니까 전임 대표와 현 대표의 리스크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입장에 대해서 지금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도 사법 리스크가 지금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를 지금 본인은 정말 그 희생양이고 피해자다라는 그 코스프레 하면서 지금 돌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만약에 송영길 대표도 파리에서 처음 나온 일성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돼 있고 지금 핵심 당사자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도 이건 검찰의 기획수사 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의 본인의 사법 리스크나 비리 혐의에 대한 반응과 이 돈봉투 살포 건과 관련된 분들의 대응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은 도대체 민주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정당인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0.58%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낙연 후보를 다시 이기고 사실은 대선 후보가 됐을 수 있었던 기본적인 정치적 상황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 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떨어졌지만 바로 인천 계양구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에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 지지 세력들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의 당시 2021년 당대표 승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발판이 되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대표 사이의 관계가 보통 관계는 아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들은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과 만나서 이 폭력적인 행동 자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의원님이 버스에서 내려와를 당원들에게 요구를 하는가? 국회의원들한테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 안에 갈등을 야기하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혐오와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용어와 표현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그런데 이 소통하는 방식이 너무 사실 거칠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또 폭력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려와라는 캠페인으로 바로 우리에게 그런 흐름을 꺾으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우원식 의원님 낙선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할 거고요. 정치 원리가?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팬덤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찌질한 짓 하지 마십시오. 속이 우려났어요? 저는 오늘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공개적으로 우원식 안 찍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이게 이 소통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 그 당의 결속과 통합을 위해서 중진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네.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 당원들께서 좀 이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그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당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내 내부 총질을 한다라고 그분들이 판단하는 의원들한테 좀 과격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 피켓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1인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제하고 당이 좀 소통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결속하자라는 취지에서 한 그런 이제 캠페인의 첫 간담회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당원분들하고의 간담회 자리여서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참석한 당원들이 저렇게 그동안에 쌓였던 것, 본인들도 서운한 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가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맞지만 그 내용들,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까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하신 거잖아요. 다 하셔서 저는 오히려 이것들이 당에서 우리 당원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좀 받아 안아서 듣는 그런 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저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왜 160구석이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인 입법들을 하지 않고 또는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강하게 싸우지 않고 오히려 내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본인들한테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 외화되는 그런 모습들만 가지고 자제를 얘기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을 이제 서운함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당이 좀 더 한 단계 더 화학적인 통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원인을 제공한 의원들하고도 저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솔직하게 좀 대화도 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것이 저런 그 당원분들과 일부 의원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혁신하고 개혁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지 차기 총선에도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해서 하는 그 자체는 인정을 하고 또 좋은 방향이겠죠. 그런데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야 나는 그렇게 안 할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버스에서 내려와라는 운동이 이제 옛날에 그 시위할 때 경찰 버스에 올라가고 있는 분들 내려와 막 이럴 때 그래서 이제 과격한 행동을 좀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제 취지에서 이제 한 행사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밑에서 플로어에서 이야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의 뜻을 안 따르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뜻만 따르는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론조사에서 그냥 여론조사대로 정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그걸 이끌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교정시켜줘야 되고 정치라는 게 앞서서 나가면서 그래서 항상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이야기를 한 게 한 발보다는 반발짝 앞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대중들의 어떤 뜻을 따르긴 하지만 그러나 대중들의 뜻에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냥 그냥 팬덤의 뜻에 완전히 매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민주당이 한 정치는 저는 그런 거였다고 봅니다. 즉 팬덤들이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따라서 입법하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법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뭐 검수완박이라든지 양국관리법 다 그런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과제는 저런 분들과 소통을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러나 또 이 국가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끌어 나가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나 안 찍을래, 뭐 반대 운동을 하려고 해서 아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치가 망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설득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저는 정당에서 이제 발전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쟁점도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법률 대리인을 했던 이 정철승 변호사의 이 성추행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죠. CCTV 화면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화면을 보면요. 후배 A 변호사가 손을 피하는데도 또다시 손을 잡고 또 술집을 나설 때는 A 변호사 등 쪽에서 또 손을 대고 지금은 그 손을 잡는 장면입니다. 또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이제 끌어대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자, 이런 이제 성추행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자, 변호사님께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그렇습니까? 강도 높은 그 요건을 좀 하고요. 예. 그리고 이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이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면 또 추행이 되는데 이 CCTV 상만으로는 죄가 된다 안 된다 성급하게 좀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당사자도 이게 무고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뭐 상대방의 정치 성향 때문에 이 부분을 과도하게 문제 삼았다라는 거는 저는 온당한 접근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 자체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목격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손이라는 부분은 이게 추행이 된다 안 된다 하급심에서도 좀 달리 판단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인지 아닌지가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제 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피해자 측 변호사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남자 손하고 여자 손은 모양이 다르다. 그런데 나는 남자 손 모양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한번 보자. 그러고 이제 보기 위해서 끌어당긴 것뿐이고. 얼굴 이상하게 생겼다. 막 그냥 얼굴 만져도 돼요? 말도 추행 소리라고 있어. 추행 성향이면 그게 추행이 되고 그거 성향이면 추행이 안 되나요? 정 변호사는 이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손을 보기 위해서 끌어당긴 것이라면서 이 피해자 변호사가 구구 성향이라서 좀 가짜 미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지금 이거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철승 변호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호인이었고 이번에 이정근 씨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이제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아주 유명한 신분인데 우리가 그 사건이 많이 터지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피해라는 것이 결국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에서는 당연시 여기던 것들 이런 것들도 이거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퍼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니 남녀의 손 모양을 왜 꼭 잡아야 보여야 되는 것이고 다 성인분들이 그거 가지고 왜 저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변호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충분히 저는 성추행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철승 변호사가 그 변호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민감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박원순 시장 사건을 하면서 2차 가해라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아시는 분께서 이런 또 논란을 일으킨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참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아까 그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맞고소를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맞고소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 측 변호사가 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피해를 봤다고 하는 A 변호사가 극우 성향이라고 또 몰아붙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극우 성향이기 때문에 뭐 그분은 뭐 손을 잡아도 되고 성추행 된다는 걸로 들리잖아요. 저는 성추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추행 된다고 만약에 그런 식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저 정철승 변호사가 과연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지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그 박원순 시장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도 당시 그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분입니다. 또 이름도 공개를 했고 실명을 거의 알게 공개를 했을 정도로. 그런데다가 지금 또 와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될 그 사건이 있을 때 후배 변호사가 사과를 요청했을 때 단톡방에서 장난질 하려면 해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2차 가해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성추행 여부가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수사 결과 보면 알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공인 정도의 수준에 있는 분이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저런 식의 2차 가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극우 성향이니까 괜찮다는 그런 뉘앙스 이야기를 한다든지 저는 저분의 정신적인 어떤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극우 성향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마 전 적절한 항변이라고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고요. 다만 이 정철승 변호사의 그 의도를 좀 추정하자면 내가 진보 정치인들을 주로 변호하기도 했고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이제 좀 진보적이다 보니까 나와 정치적 성향을 완전히 달리하는 피해자가 이 부분을 적은 부분을 좀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항변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보수적이라고 해서 성추행이 허용되다 이런 맥락으로 변호사가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정치적 좀 맥락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내놓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CCTV에 나와 있는 저 장면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 맞죠? 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소폭 인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새로 임명이 되고 또 일부 실무진이 교체가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먼저 이현정 위원님께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보충 인사라고 봅니다. 지난번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갑작스럽게 경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던 김승희 선임 행정관이 그동안 이 역할을 이제 대신 맡아왔는데 이번에 아마 이제 그 국빈 방문 등을 앞두고 일단 의전 비서관이라는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모든 행사에 어떤 의전 관련된 일을 그 좀 도맡아서 이제 행사 준비라든지 또 행사의 뭐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는 자리가 바로 의전 비서관입니다. 중요하게는 이제 외교부의 의전장이라는 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의전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두 자리가 이제 외교적으로는 의전장이 이제 모든 국가적인 일을 관장하는 것이고 대통령 부부의 어떤 행사 관련된 일이 이제 의전 비서관 하는데 이거를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김승희 선임 행정관은 이제 의전 비서관으로 정식 발령을 한 것 같고 이분은 이제 행사 이벤트 전문가입니다. 예전에 아마 탁현민 의전 비서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제 의전 비서관이 역대로 보면 주로 외교관 출신들이 많이 맡아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탁 전 행정관이 이제 맡아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승희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이 행사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의전을 임명한 것이고 저는 본격적인 이제 이 체제 개편은 4월 26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아마 그 대통령실에 대한 개편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명된 새 의전 비서관은 김승희 선임 행정관으로 이 김건희 여사와 좀 과거 인연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편협한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무들의 비서관, 공석인 비서관의 직무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곳이다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지금 외교안보실장 김성환 실장하고 그 외교 비서관이 사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외교 라인과 김건희 여사 라인 간에 압력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도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그 핵심 김태우 1차장과 같이 그 핵심 당사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도청 문제 등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석연치 않은 그 사태와 도청 문제 등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오히려 그 갈등의 당사자였던 분을 비서관으로 그것도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라고 하는 대학원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측근이라는 사람을 인사한 것에 대한 비판의 지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행보가 정말 강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보도에도 많이 나왔던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많은 행사를 다니고 있고 그
그전에는 봉사 활동에 봉사 행사에 국한되던 것이 이제는 정치적인 행사에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정치적인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의전 비서관을 김건희 측근으로 이렇게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족한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중대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직 채우기가 애매해서 보충하는 형태로 지금 결혼을 채웠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마 위원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을 끝나고 성과적으로 돌아오면 대통령실 전체적인 개편을 아마 큰 폭에서 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전 비서관에는 과거에는 이제 외교관, 직업 외교관 출신들이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행사 기획뿐만 아니라 저는 외교안보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행사에서 정무적인 감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아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결혼이 생긴 그 보충 인사로서 이번에 김승희 행정관이 승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먼저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걸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성명을 내긴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스토킹 비슷한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인사가 있으면 이게 사적 인연에 의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렇죠. 실력과 능력과 검증이 된 분인데 김건희 여사 라인 또는 김건희 여사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비판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최근의 그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때 그게 맞춰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도 짚어볼 텐데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조일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귀국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선 미국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수습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우선 대통령실이 초기에 사건 대응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일단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국들이 다들 뭐냐면 미국 당국의 조사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근데 우리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이건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조작된 게 아니라 결국 일병이 주방위원 일병이 이제 유출된 걸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해 주느냐. 이 국민들이 가지는 의문이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보통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도감청 문제는 사실은 이게 그 외교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도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국가 간에서 서로 간의 어떤 정보를 염탐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도 보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동안 역대 관례도 있었고. 그러나 문제는 이거는 국민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 정서에 맞게끔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데 특히 김태호 1차장이 이 미국으로 출장 가면서 굉장히 단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조작된 거다. 그리고 기자들 질문하니까 이건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역할이 있고 지금 결국 오면서 미국이 다 지금 보면 이거 뭐 사실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태가 터졌을 때 미리 앞서가지 말고 정확히 문제를 파고 난 다음에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앞서 나갔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70년 동맹의 한 획을 긋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 또 어떤 성과물을 가져올지 철저히 좀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